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배재한의 금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리에 앉아서 좀 편안하게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 넋두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중국 은행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고 연쇄 도미노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뭐 그런 문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조금 불안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지금 크기 때문에 뭐 위험하다 뭐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네요. 공룡이 뭐 쉽게 무너지질 않으니까. 중국 은행이 잇따라 뱅크런, 연쇄 도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부채 돌려막기 중국 정부 외환위기 오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힘이 든 국면인데 중국도 실제로는 힘들긴 힘든가 봐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1위 수출국이죠. 그래서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죠. 달러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 달러 원 환율하고도 깊게 연동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상하게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뉴스들을 그냥 한 번씩 보면서 제가 편안하게 그냥 한번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소미아가 연장됐잖아요. 지소미아가 연장이 됐는데 미국 측에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죠. 그 뒷 배경에는 한미 동맹, 한미일 동맹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60년, 70년 번영을 이루어왔단 말이에요. 그 틀을 바꾸는 게 중국, 러시아, 북한 이쪽하고 협력을 해서 나라의 뭐 안보라든지 국방을 연결하겠다 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그런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감한 결정을 하고 밀어붙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소미아가 파기되는 거로 거의 결정이 났는데 갑작스럽게 그날 마감 시한을 두고 연장이 됐죠. 미국의 압박이 굉장히 컸고, 근데 뭐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또 국방 관련 장관급이라든지 이런 높은 분들이 와서 얘기도 했는데 중국 고위 국방 관련자하고 한국 뭐 국방 고위 관련자들이 또 정보 관련 뭐 협정을 맺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영국하고 일본 이런 데서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국민들이.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하고 뭐 중국도 불안하고 미국도 뭐 불안하죠. 불안한데 양적 완화한다 그러고 뭐 대차 대조표 확대 유동성 공급한다 그러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는 거죠. 다우라든지 뭐 S&P 나스닥 지수 꺾일 줄 모르고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누가 수익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가 자체는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도 따라 올라가면 되는데 코스피 시장이라든지 코스닥 시장은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한국 주식이 재미가 없으니까 해외 선물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거를 뭐 남자든 여자든 할 거 없이 도박판에 뛰어들어서 또 하고 있는 뭐 재미까지 곁들이면서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 한번 보면은 지소미아를 연장을 하긴 했어요. 근데 한미 동맹에는 깊은 공경에 처해 있다 하는 이런 뉴스들도 있고요. 미국이 한국 지소미아 결정이 현명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의 불신은 더 깊어졌다 이런 또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언제든지 파기를 할 수 있다라는 또 얘기는 나오죠. 국민들이 지금 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은 중국에 뭔가 뭐 책이 잡혔는지 중국에 대해서는 뭐 말도 못 하잖아요.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따라갔는데도 뭐 개맞듯이 맞았잖아요. 근데 뭐 중국에 대해서 뭐 한번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돌아오고 혼밥을 뭐 먹는 사태들이 일어나고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중국이 뭐 항의를 하고 산불 정책을 강요를 하고 롯데를 쫓아내다시피 해서 보내버리는 거죠. 배상이나 보상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런 거죠. 중국의 동부에는 한국을 뭐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엄청난 미사일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미국 방위비 협상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주국방 얘기를 하는데 자주국방 얘기를 하려면 중국에 대놓고 먼저 얘기를 해야죠. 그런 얘기들은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눈치 보기가 심하다는 거죠. 또 얼마 전에는 삼성 광고 간판하고 현대차 간판을 일방적으로 뜯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아무 말도 못하고
뭐 자주 국방, 뭐 자주 국가, 자주권, 주권 이런 거 얘기하려면 중국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중국이든 일본이든 똑같은데 한국이 좋고 한국 민족이 더 좋거든요. 우리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편가르게 해가지고 편파적으로 하니까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뭐 결과는 뻔하겠죠. 뭐 친중 인사들이 있고 중국 쪽에 뭘 받아 먹었는지 뭐 눈치를 보는 건지, 북한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참 깝깝한 거죠. 미국은 대놓고 뭐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니까 강대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볼 피해, 경제적 압박 이런 걸 피해서 굴복을 했다, 뭐 협상을 하고 들어줬다 이렇게 하면 이해나 되잖아요. 중국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저는 뭐 이해는 안 가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중국이 지금 굉장히 화두로 막 나와 있어요. 얼마 전 한국경제TV에서 나온 뉴스 방송 보던데 제목이 예금하려면 보관료 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부터 예금을 하려면은 보관료를 은행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의 돈들을 맡기면은 보관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뭐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열심히 일해서 일정 부분을, 상당 부분을 저축을 하고 그 저축한 돈을 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기들 등록금도 내고 결혼 자금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은행에 가보시면 뭐 그런 거 느낄 거예요. 1,000만 원 이상만 뭐 어디 송금을 하든지 현금을 인출하려고 그러면 뭐 금융감독위원회 뭐 보고를 한다든지 뭐 어디에 뭐 정보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핑계는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걸 막는다는 거죠. 내 돈을 내가 은행에 가서 뽑는데 뭐 이상하죠. 그렇게 제재를 가하니까 다 두 번 다시는 또 은행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괜히 치조받고 뭐 조사받고 죄인시 취급되고 이러면 금융이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경제가 발전되기를 바란다는데 그거는 엄청나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공무원들이라든지 뭐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안정적으로 아직까지 월급이 나오고 급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자영업자들 있죠. 그다음에 저같이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처절함은 전혀 모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급여를 받으면 4대 보험도 내야 되고 직원들이 식사를 하면 법인카드 사용 그런 것도 다 제가 벌어야 되고 모든 게 하나하나가 부담이에요. 더 작은 1인 기업, 2인 기업, 뭐 3인 기업 정도는 또 더 하겠죠. 그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심화돼 가지고 아마 나갈 거예요. 그 관련된 또 뉴스도 또 오늘 나온 게 있네요. 한국경제TV에서 나온데 제목이 빚 무덤으로 내몰린 자영업, 이금융권 대출 급증한다 이렇게 나오죠. 금융을 강화하고 뭐 신용등급을 강화하고 뭐 돈은 푼다고 그러는데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죠. 웬만하게 튼튼한 기업이 아니고는 돈을 잠근다는 얘기예요. 그럼 돈은 없고 직원들 급여는 줘야 되고 이자는 나가야 되고 뭐 생활은 해야 되고 뭐 어떡합니까? 그럼 이금융권에 가서 이제 대출을 한다는 거죠. 이금융권이라는 거는 뭐 단위농협이라든지 그런 데 있죠. 뭐 새마을금고, 신협 뭐 이런 데를 아마 얘기할 거예요. 조금 더 심하면 이제 제3금융권 사채시장으로 대부업으로 내몰리게 되겠죠. 어쨌든 그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국에서 출산율은 지금 3분기까지 했는데 최저로 해가지고 0.88명 나오고 먹고 살기가 힘든데 둘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 하나 놓고 키우려고 해보세요. 저는 한 번씩 보면 좀 신기하다니까요. 보통 뭐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네트로 많이 받는 사람들은 500만 원 그렇게 받는데 애 둘이 키우고 학원 뭐 한두 개 보내고 사치하는 거 없이 그냥 마트 가서 장 보고 관리비 내고 뭐 하고 살면은 뭐 기본 500, 600, 700, 800만 원만 이렇게 쓰이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또 현실적으로 드물단 말이에요. 전부 제 생각에는 빚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카드론 내고 있는 거고 제2금융권 가는 거고 은행에서 신용 좀 줘보면 마이너스 대출 받아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거고 근데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티는 못 내는 거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뭐 그냥 그렇다 하면서 살고 있는 거고 이런저런 뭐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에 한번 나와 있는 저는 지금 경남 창원에 살고 있으니까 경남 창원은 투산중공업, 그다음에 GM대우, STX조선 이런 곳이 위치한 곳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산업위기,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에요. 요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창원시 의창구에 보면 박안수라고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오늘 어제 오후 3시 30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네요.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두산중공업은 올해 초 과장급 이상 2,400명을 유급 순환 휴직을 한 데 이어 연말 인사에서 임원 13명에게 퇴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두산중공업 원전이죠. 원전을 직격탄을 맞은 게 두산중공업입니다. 원전을 안 올리니까 한전에서는 지금 최대 적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두산중공업 임원수는 124명에서 5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였죠. 72명을 줄였네요. 그리고 한국 GM 창원 공장이 비정규직 560명에게 무더기 해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물량 감소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 GM 창원 공장이 비정규직 560명이 또 짐 싸가지고 집에 갔어요. 저도 이거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여직원의 남편이 GM 관련된 사람만 지금 3명 있어요. 저한테만. 일거리가 없어요.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뭐 쉬고 있거나 잠시 머리 식힌다고 뭐 잠시 여행 가고 그렇게 했다는데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여행 가고 뭐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흘러가고 지금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경제가 그동안 워낙 강하게 왔으니까 그 벌어놓은 돈들로 지금 돌려막기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절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함이 굉장히 큽니다. 계속 읽어갈게요. 뜻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성장은 멈추고 인구는 줄어들고 국제적 위상은 추락하고 민주주의는 위기이며 미래에 대한 치열한 대비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유한국당하고 뭐 지금 민주당하고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거든요. 어느 정도의 위기냐면은 제가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란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올렸는데 좋아요가 뭐 66명 달리고 댓글이 6개 공유가 3개인데 이 정도면 자기 관련된 보좌관 비서관이 공유하는 거고 나머지는 국민들의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줄 서가지고 도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공천 받을 사람들 이해관계 당사자들만 관심이 있고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히려 더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젊고 참신하고 예쁜 그런 사람들이 밥 먹는 거 하나 올리는 게 인기가 더 많을걸요.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대표죠.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8일째 지금 단식하고 있어요. 이분은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 청렴하게 공직 생활을 하고 국가를 걱정하고 지금 그냥 있는 힘으로는 못 막는 거예요.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여론은 차갑죠. 제가 조금 더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청와대에서 지금 50 며칠째 지금 노숙을 하고 기독교인들이죠. 정강훈 목사하고 마찬가지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 수없이 많은 집회를 해요. 언론에 보도해 주나요? 안 해요. 방송에 나오나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주죠. 그만큼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방송하고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주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이미 힘을 잃었다는 거죠. 저는 거기서 뭐 분노하고 뭐하고 이렇게 보다는 그럴 단계는 이미 지났죠. 그런 단계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미 목숨 걸고 투쟁할 만큼 했어요. 저는 그래도 안 바뀌어요. 지금 현 상황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한두 분이 목숨을 잃고 감정이 격화되고 분노에 휩싸이고 이렇게 해야 아마 조금 여론이 바뀌려나요? 관심을 가져주려나요? 그래도 힘들걸요. 이미 그 윗대 보수라든지 자유우파에 있는 선배들이 그런 거는 이미 놓쳤어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 힘들을. 그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냉철한 평가를 내려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잘했다 못했다 탄핵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약에 석방을 한다. 석방을 안 해도 지금 친박이니 비박이니 흩어져가지고 단합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정권을 되찾고 어떻게 힘을 내요. 석방하고 나면 또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그 보수의 그 사람들 또 박근혜 파리 하면서 또 가서 얼마나 또 빌붙어 가지고 또 구태 정치를 또 하겠어요. 국민들한테 그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힌다는 거죠. 뭐 총체적인 난국이죠.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정교조에 장악당해서 교육이 엉망이 되는 거고 최근에 인용고 고등학교 학생들 안타깝죠. 그 서울시 교육감에서 나와가지고 이상 없다고 또 나오잖아요. 그 대서특필하고 보도를 하고 끝까지 하고 물고 늘어지면은 뒤집어지겠죠. 누구 몇 명 목 날라가고 이렇게 가면서 바뀌는데 안 돼요. 그거 덮어요 다.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골치 아프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거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심상정 뭐 정의당 대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당이 이익이 있고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자기들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바른당도 마찬가지죠.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들 이익에 의해서 도움이 되면 그냥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뭐 저 같은 사람들도 무슨 뭐 신경을 쓰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판이 돌아가는 것만 읽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건데, 안타까운 거는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불안해하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떤 사람들은 또 걱정하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처럼 포퓰리즘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걱정을 하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가면은 어느 누구도 강한 여당 야당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소수 정당들이 난립하죠. 듣도 보도 못한 정당들이 국회의원 한석 비례대표 받으려고 지금 30 몇 개 등록돼 있다 그러잖아요. 등록할 것까지 하면 45개, 50개 뭐 난립을 하는 거죠. 그만큼 혼란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심을 잘 잡고 참 선진국형 모델로 이겨내면서 잘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럴 저력이 있을까요? 순진한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그럴 힘이 있다, 국민들이 가만히 안 둔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고 목숨을 걸고 청와대 앞에서 지금 50 며칠 동안 노숙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는 하나로 안 뭉쳐지는 거죠. 띄엄띄엄 분노하는 단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걸렸을 때 분노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정치는 뭐 엄청나게 또 혼란스러워요. 조국 관련해서는 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죠. 뭐 이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였대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많이 알고 사건을 뭐 감사하는 거 감찰하는 걸 덮어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조국의 윗선까지 얘기 나왔다. 조국의 윗선하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윗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임종석 비서실장 거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울산 시장 있죠. 울산 광역시장, 광역시장이거든요. 김기현 시장 그때 공천 받았을 때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 뭐 지시를 해가지고 나왔다. 청와대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또 언론사에서는 막 보도를 하고 또 막 하죠.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뭐 모르겠어요. 조선일보에서는 단독 경찰 청와대 울산시장 압수수색 계획 보고했다 막 이렇게 나오고, MBC에서는 비위 이첩이 하명 수사 논란으로 조국 다시 정조준 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하고 지금 목숨을 걸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 사태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거기다가 한국 경제 곳곳에 울리는 적자 재정 경보음, 종부세 하나 믿고 있다고 그러는데 적자 재정이 지금 나올 것 같다 그러죠. IMF 믿다가는 낭패 뭐 이런 얘기 뉴스도 나오고, 서울의 광진구 구이 현대 2단지는 아파트 상승률이 90.91%래요. 문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광장 현대 3단지는 79.90% 상승했고, 강남의 역삼동 역삼 레미안도 76% 올랐고, 송파구 신천동의 미성 아파트도 75.69% 올랐고, 대치 레미안, 대치 팰리스 이거 1단지도 74% 올랐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부동산은 확실히 잡겠다는데 지금은 서울하고 지방하고는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이거는 뭐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죠. 지방에 살면서 자영업 하면서 작은 기업 다니고 공무원 하면서 30억, 40억, 20억 아파트를 어떻게 그걸 삽니까? 그럼 여기 남의 나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지방하고 서울하고의 이런 격차들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죠. 점점 더. 거기다가 이제 보유세 이런 거 막 올린다고 하잖아요. 기준 시가가 오르니까 심하게 올리면 몇 년 뒤에는 뭐 20억, 30억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연 내는 재산세만 2천만 원이 넘어가더만요. 그거를 참 나이 많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갖춘 분들이나 가능하지, 급여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그래가지고 먹고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게 되나요? 금 가격도 굉장히 지금 탄탄해요. 국제 금 가격도 트로이온스당 1460불 정도로 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떨어지다 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고, 환율은 1180원 근방에서 잘 안 밀려요. 웬만큼. 근데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잔잔하게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돌아가는 판세라든지 한국의 뭐 정치 경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혼란스럽죠. 저뿐만 아니라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는 거죠. 주변에 뭐 기업체들 사장들 이렇게 만나보고 소상공인들 옆에서 보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도시 자체가 활력이 없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음주 단속 같은 경우도 뭐 밤에도 아침에도 물론 단속은 해야 되죠. 그러면 너무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일찍 들어가서 문 닫고 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재미도 없고 뭐 자영업자들 울상이고 막 그렇게 되네요. 세상이 좀 뭐 활력이 없고 좀 침체된 것 같아서 너무 좀 그러네요. 저도 제 표정이나 말투에서도 조금 침울한 그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연기를 하려고 해도 안 나오거든요, 그게. 이거 예쁜 함 이거 나온 거 있죠? 예쁜 함 나온 거 있는데 오늘 부산에서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이렇게 주셨어요. 함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한국 컨그레스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건 또 처음이에요. LS 니코 동제련 한국 컨그레소 부산은행에서 판매를 이제 이렇게 했나봐요. 1kg을 그냥 팔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저한테 또 위탁으로 의뢰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이 함은 제가 가질지 고객님한테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위탁 매매 의뢰가 또 들어왔어요. 다른 분들도 그게 있으면은 또 한번 보시고 한국 경제 자체가 뭐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미국, 중국 뭐 다 무시할 수 없는 나라들이에요. 일본 핵심적으로 거기다가 뭐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로 인해서 국제 정세 속에서 끼어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국면이니까요. 이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메콩 그 얼마 한 아시안 해가지고 부산에서 지금 이제 폐막을 했죠. 거기서 메콩강 주변에 뭐 한 메콩 뭐 정상회담 한 메콩 메콩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메콩강 주변을 해가지고 뭐 라오스라든지 뭐 미얀마라든지 태국, 베트남, 그다음에 말레이시아까지 되는 거 모르겠네요. 그런 나라들하고 이제 협약을 맺고 무슨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빈국들이죠.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 협약을 강화해 나가고 뭔가를 해야 될 건데 그런 거 하다가 아무리 띄워주려고 그래도 그게 먹히나요? 신문지상에 일면에 나왔다가 뭐 반나절도 안 돼서 전부 내려오는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에 맞는 그런 경제적 협력 모델을 삼고 그런 나라들을 상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10위, 8위, 9위 일본 제끼러 가야 되잖아요. 일본이 3위인데 우리는 왜 못 갑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좀 침울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런저런 넋두리를 해봤는데 뭐 그냥 그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아까 아이러니하다고 좀 얘기하고 있는데 제 친동생이 있는데 친동생이 흔히들 얘기하는 삼성맨이거든요. 삼성에 입사한 지 17년 차인데 지금 이제 자기들 동기 중에서는 잘 나갈 거예요. 잘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동생이 어느 날 새벽에 저한테 퇴근하고 막 날라와서 12시, 1시, 2시, 3시까지 막 평일날에 날라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해요. 연봉을 따지면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봉이거든요. 1억 한 4, 5천만 원 넘을걸요. 찍으면은. 근데 그러면 뭐예요? 세금을 40%, 45% 뗀다는데 한 달에 실수령액은 500만 원, 550만 원 이렇게 나오고 두 달, 세 달에 한 번씩 보너스 나오고 뭐 연말에나 연초에 뭐 PS나 PI 이렇게 나오고 한다는데 그 금액 받으면 애 둘이 키우고 학비 주고 뭐 아파트에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빠듯하거든요. 근데 야 삼성맨 정도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떡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씩 해보기는 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삼성맨이 그런데 공무원들은 뭐 훨씬 작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중소기업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다들 살고 계신지. 남들에 비해서는 배부른 소리겠지만은 와 일을 그만두고 싶고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가 너무 어렵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지금 조금 더 이제 지켜보고 기다려보자 더 버티자라고 조언을 하고 결론을 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힘들어서 뭐 명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더 이제 큰 가능성을 보고 하는데 경기 상황이라든지 주변 여건 이게 너무 안 좋으니까 경제적 상황이 조금 더 지키자고 결론을 내고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 한번 달아주세요.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한 달에 얼마를 벌며 뭐 애기 한 명, 두 명을 키우고 학교 보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요. 정말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맞는지 제가 느끼는 것만 이렇게 주변에 조금 그거하게 느껴지는지 엊그제 동영상에 올려가지고 뭐 10kg 팔고 6억 얼마를 받고 이래가지고 뭐 소외감 느끼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실상은 저도 안 그래요.
그 6억 얼마 팔아봐야 부가세 포함해서 2.5% 남아요. 그거 부가세 빼면 2.3%. 그럼 1200만 원, 1300만 원, 1400만 원 남으면은 그거를 제 혼자 다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법인체를 운영하고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되고 매일 그렇게 들어오면 좋겠죠. 근데 가끔씩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녹아 내려가면 또 없어요. 힘들기는 매한 마찬가지고 힘들지 않는 티를 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죠. 저는 가장이고 제가 오느니까 웃어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그래야 복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나누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쓸데없는 욕설이나 이런 거는 저도 이제 뭐 경험이나 경륜이 상당합니다. 내공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도움 안 되는 사람 이런 거는 그냥 뭐 가차 없습니다. 제가 왜 그걸 못 듣고 있습니까? 그냥 차단 삭제하고 맙니다. 그래 제 정신 건강에도 좋고 저를 보고 들어오고 제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든지 댓글창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그거에 맞게 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에 대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들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도 막 밤샐 거예요. 오토바이 하나를 빌려서 전국이 아니죠. 세계 일주를 한 의사 선생님의 얘기라든지 서울에서 새벽 밥 먹고 차 타고 무작정 내려오고 저를 보고 스승님 이렇게 부르면서 막 오픈하기 전에 기다리는 사람들 얘기 사연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은을 실제로 모으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당부드렸던 주식이라든지 그런 걸 손대가지고 상장 폐지된 그런 분들이 얘기들도 있고 막 무궁무진합니다. 얘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우리 옆에 사는 삶의 얘기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